박 기사 체력이 너무 좋아요. 소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초아. 올해 37살로 서울 홍대 인근에서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게는 3년째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직원인 박 기사. 28살 저보다 9살 어린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른 여자에게 떠밀기 시작했고 결국 그날 그는 제 앞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살 연하 남자를 사랑하게 된 노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건축 현장에서 그가 절 구하려다 다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37살 늙은 여자가 28 청년을 사랑하는 게 죄일까요? 집에서는 매일 빨리 시집가라고 더 늦으면 안 된다는 둥 잔소리만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비 내리는 모텔방에서 우리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박 기사를 본 건 면접 때였습니다. 당시 25살이던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김초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박명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지방대 출신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펙은 없었지만 포트폴리오만큼은 탄탄했습니다. 박명길 씨, 건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도 그 안에서 사람이 불편하면 실패한 건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뽑았습니다. 입사 후 박 기사는 성실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야근했고 실수해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다시 그려오겠습니다. 고개 숙이는 모습이 반듯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저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대견함이었습니다. 잘 뽑았네. 그 다음엔 신뢰였습니다. 이 친구한테 맡기면 안심이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 기사가 야근하다 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 저는 제 겉옷을 벗어 그의 어깨에 살짝 덮어줬습니다. 그 순간 박 기사가 뒤척였습니다. 소장님, 잠꼬대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잠꼬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뭐야, 이 기분은. 그 뒤로 박 기사를 볼 때마다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 책상 위에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놨어요? 직원들에게 물으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박 기사의 책상 옆에 놓인 편의점 영수증을 봤거든요. 아메리카노 2잔.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제 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2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설계 오류로 클라이언트와 싸운 날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박 기사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핫팩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추우실 것 같아서요. 그는 제 책상에 핫팩을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핫팩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따뜻해? 3년째 저는 확신했습니다. 박 기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37입니다. 박 기사는 28입니다. 9살 차이. 게다가 저는 상사고 그는 직원입니다. 집에서는 매일 전화가 옵니다. 초아야, 언제 시집 갈 거니? 나이가 몇인데. 엄마 바빠. 끊을게. 이러다 정말 혼자 늙는다. 엄마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노처녀 37 박 기사한테는 더 젊고 예쁜 여자가 어울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 기사가 자꾸 저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회의할 때도, 야근할 때도, 심지어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도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설마, 아니겠지. 박 기사가 저를요? 말도 안 됩니다. 젊은 남자가 왜 늙은 여자를.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박 기사 눈빛에서 제가 아는 그 감정이 보였습니다. 저도 거울 앞에서 수없이 본 그 눈빛, 짝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그날도 그랬습니다. 박 기사가 야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아서 일하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 기사와 마주쳤습니다. 소장님, 응, 아직 안 갔어? 네, 마감이 내일이라서요. 그가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인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수고해. 나 먼저 갈게. 소장님, 박 기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왜? 아니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 뒤로 박 기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시선. 그 시선이 제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팔자 주름도 조금씩 보였습니다. 저는 늙고 있었습니다. 37, 40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는요? 28, 아직 청춘입니다. 나 같은 여자가 그 사람 인생 망치면 안 돼. 결심했습니다. 박 기사를 포기하기로. 아니, 박 기사를 밀어내기로.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사무실 서랍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협력사 사장님 딸, 26살이라고 들었습니다. 박 기사한테 딱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해. 선을 긋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아. 저는 박 기사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박 기사, 네, 소장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맑은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박 기사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소장님, 이게 뭐죠? 소개팅이에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협력사 김 사장님 따님이에요. 26살이고 대학원 다니고 있대요. 박 기사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박 기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저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기사는 이제 28이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정착해야죠. 소장님, 이번 주말에 시간 내요. 약속 잡아놨으니까. 박 기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배신감? 실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 초아야, 지난번에 내가 소개해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안 맞았어.
바빠. 맨날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다 언제 결혼할래?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초아야, 나이 더 들면 애도 못 낳고 힘들어. 너 올해가 벌써 37이야. 알아, 엄마. 그만. 빨리 시집 가야지. 엄마 죽고 나서 갈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나 일 바빠. 끊을게. 야, 김초아. 너.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 나도 무서워. 이러다 정말 혼자 늙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박 기사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 청춘입니다. 저 같은 늙은 여자 곁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야근하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 주름이 또렷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박 기사한테는 젊고 예쁜 여자가 어울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박 기사와 마주쳤습니다. 소장님,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전 정말 소개팅? 박 기사,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꼭 나가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괜찮은데 왜 자꾸. 박 기사는 아직 젊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죠. 일이나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박 기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월요일엔 은행 협력사 직원, 화요일엔 건설사 김대리 동생, 목요일엔 제 대학 후배. 박 기사는 매번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명함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개 숙이는 모습이 너무 착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박 기사. 이게 너를 위한 거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소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뭐? 박 기사가 책상 위에 명함 5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건넨 명함들이었습니다. 전 안 가겠습니다. 박 기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팅 안 할 거예요. 왜요? 박 기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이유를 말해야 제가 이해하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박 기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장님은 왜 그러세요? 뭐가? 왜 자꾸 저를 다른 사람한테 떠미르시는 거예요?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명길 씬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전 지금도 행복합니다. 나가봐요. 일해야죠. 소장님, 나가요. 박 기사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 기사, 미안해.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나 같은 여자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젊고 예쁜 여자 만나서 행복해.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말 박 기사는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그냥요. 박 기사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이 뭐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별로였습니다. 왜요? 예쁘던데. 모르겠습니다. 박 기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원망? 슬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약속 잡아줄게요.
이번엔 더 좋은 사람으로. 네. 박 기사가 한숨을 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박 기사는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고 업무 보고도 이메일로만 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에 놓여있던 커피도 사라졌습니다. 야근할 때 슬쩍 챙겨주던 김밥도 없었습니다. 박 기사는 정말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지 메일이 왔습니다. 강원도 리조트 신축 현장 답사. 수요일 오전 출발. 참석자 김초아 소장, 박명길 설계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기사와 단둘이 강원도까지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일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일찍 회사 앞에 나왔습니다. 박 기사가 이미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응, 출발할까요? 저희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박 기사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강원도까지 2시간 반. 긴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 기사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 안에서 그의 존재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들 잡은 손, 가끔 기어를 바꿀 때 움직이는 팔, 심지어 숨소리까지. 진정해, 김초아. 이건 그냥 업무 출장이야. 강원도 리조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공사는 반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조심해서 둘러봐요. 건설사 현장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아직 마감이 안 된 곳이 많아서 위험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와 박 기사는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2층 발코니였습니다. 저는 구조를 확인하려고 난간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 휘청 난간이 흔들렸습니다. 소장님, 박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박 기사가 저를 감싸 안은 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박 기사가 제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때 박 기사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박 기사, 피, 괜찮습니다. 박 기사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박 기사를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리조트 신축 현장 소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제일 가까운 병원이 어디예요? 그게 여기서 30분은 가야 하는데 지금 도로 공사 중이라. 저는 박 기사를 쳐다봤습니다. 피가 셔츠에 묻어 있었습니다. 일단 지열부터 저 산 아래에 작은 모텔이 있긴 한데요. 리조트 현장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거기 가셔서 응급 처치하시는 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산 아래 모텔, 낡고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방 있어요? 하나 있긴 한데요. 저는 박 기사를 부축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더블 침대 하나, 작은 욕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 기사 앉아요. 저는 박 기사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약국 다녀올게요. 잠깐만 있어요. 소장님, 박 기사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큰 상처 아니에요. 피가 이렇게 나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저는 손목을 뺐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모텔 앞 약국에서 소독약과 밴드를 샀습니다. 돌아와서 박 기사 앞에 섰습니다.
셔츠 벗어요. 네, 피 묻었잖아요. 벗고 씻어야죠. 박 기사가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단단한 근육.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진정해. 소독약을 적신 솜으로 상처를 닦았습니다. 박 기사가 움찔했습니다. 아파요? 아니요. 하지만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마를 닦았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장님 손 떨려요. 박 기사가 말했습니다. 안 떨려요. 떨리는데요. 박 기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장님, 왜요? 제가 다친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 기사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소장님 지키는 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텔 주변에는 식당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소주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면이라도 먹어요. 저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고마워요, 박 기사.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날 구해줘서 당연한 걸요. 박 기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다치시면 전 안 됩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니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박 기사, 네, 왜 그랬어요? 뭐가요? 날 구하려고. 위험했잖아요. 박 기사가 세 번째 잔을 비웠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소장님은 제게 소중하니까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소중해? 네, 박 기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주 많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기사, 네. 술 취했어요? 조금요. 박 기사가 웃었습니다. 근데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소장님한테.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소장님, 왜 저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떠미세요? 제가 소장님 곁에 있으면 안 돼요? 목이 메었습니다. 박 기사는 아직 젊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37이에요. 늙었어요. 전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박 기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장님은 제게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 기사, 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나는 상사고 박 기사는 직원이고 전 상관없는데요. 박 기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전 3년 동안 소장님만 봤어요. 입사 첫날부터요. 소장님밖에 안 보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박 기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박 기사 뺨에 손이 닿았습니다. 박 기사, 소장님, 우리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요? 박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술에 취기가 오른 저는 알코올에 힘을 빌렸죠. 손이 겹쳐졌습니다. 박 기사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소장님,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모텔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바깥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옆을 보니 박 기사가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박 기사가 움직였습니다. 눈을 뜬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장님,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박 기사가 다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박 기사 잠깐. 소장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는 박 기사 품에 안긴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박 기사, 네, 체력이 너무 좋아요. 박 기사가 웃었습니다.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소장님이 좋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밤이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나, 이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월요일 아침 출근길은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없었는데 회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박 기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급히 제자리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해, 김초아.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지만 자꾸 그날 밤 생각이 났어요. 박 기사 손길이 떠올랐고 낮게 속삭이던 목소리도 생각났으며 새벽까지 이어졌던 그 뜨거운 시간들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체력이 너무 좋아. 그때 제가 숨을 헐떡이며 했던 말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0시에 주간 회의가 있어서 회의실로 갔는데 박 기사가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반대편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펼쳤어요. 이번 리조트 프로젝트는 다음 주까지 1차 설계안을 완성해야 하니까 외관 디자인은 박 기사가 맡아주세요. 박 기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고 저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은 모던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말이 꼬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나갔는데 저는 사무실에 남아서 편의점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제 책상에 커피를 놓았어요. 박 기사였습니다. 소장님, 왜요? 박 기사가 제 맞은편 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저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요?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이요. 그건 실수였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수요? 박 기사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박 기사, 소장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 기사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등에 살짝 닿았고 저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요? 그날은 미안했어요. 저는 상관없는데요. 나는 상관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이나 해요. 제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았어요. 오후 4시쯤 박 기사가 설계안을 들고 들어왔는데 서류를 내려놓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가요? 소장님, 박 기사가 문을 닫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박 기사가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저 피하지 마세요. 안 피해요. 피하시잖아요. 업무 중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요? 박 기사가 책상에 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소장님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나가요. 손으로 박 기사를 밀었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박 기사가 웃으면서 나갔어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박 기사 말이 맞았어요. 저도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날 밤이요. 체력이 너무 좋아. 제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한 번이면 끝이었는데 박 기사는 달랐어요.
계속 이어졌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나갔는데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8시쯤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뒤에 누군가 있어서 돌아봤어요. 박 기사였습니다. 왜 아직 안 갔어요? 소장님 기다렸어요. 박 기사가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우시잖아요. 박 기사가 먼저 걸어서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이 섰습니다. 소장님, 저녁 같이 먹어요. 싫어요. 왜요? 그냥 싫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재빨리 나갔습니다. 소장님, 진짜 싫으세요? 그럼 제가 계속 따라갈 거예요. 박 기사가 웃었어요. 어차피 방향 같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박 기사가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뭐 드실래요? 소주요. 알겠습니다. 박 기사가 소주를 따라서 건넸어요. 건배해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장님, 전 진심이에요. 박 기사가 말했어요. 뭐가요? 소장님한테요. 박 기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 3년 동안 소장님만 봤어요. 소장님밖에 안 보였어요. 소장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박 기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자꾸 피하세요? 우린 안 돼요. 왜요? 나는 37이고 박 기사는 아직 젊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9살 차이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죠. 손을 빼려고 했지만 박 기사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전화 와요. 빨리 시집가라고. 나이 더 들면 애도 못 낳는다고. 엄마 죽기 전에 시집 좀 가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박 기사는 아직 청춘이에요. 소장님도 충분히 젊으신데요. 아니에요.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소장님, 전 나이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박 기사가 말했어요. 저는 소장님이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박 기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매일 아침 소장님 커피 타드리는 게 행복했고 야근할 때 김밥 사다 드리는 것도 좋았어요. 박 기사가 저를 쳐다봤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저를 자꾸 다른 여자한테 떠밀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나는 정말 박 기사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런 거예요. 전 소장님 없으면 안 돼요. 박 기사가 제 손을 다시 잡았고 저는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 기사와 같이 집으로 걸어왔는데 술이 취해서 비틀거렸어요. 박 기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장님, 생각해 주세요. 뭐요? 우리 일이요. 박 기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 포기 안 할 거예요. 박 기사가 돌아섰고 저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37살 여자의 얼굴이 보였고 눈가 주름이 생겼으며 팔자 주름도 있었어요. 저는 늙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박 기사 생각만 하면 두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박 기사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랑해요, 소장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요, 박 기사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전 직원이 모였는데 오늘은 대형 리조트 계약 건으로 VIP 고객이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0시 정각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진이라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엔 고급 시계가 빛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건설 정우진 전무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김초아 소장님이시죠? 오랜만입니다. 정우진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 전무님.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사실 정우진 씨는 10년 전 대학원 선배였는데 졸업 후 재벌 건설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 소장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우진 선배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슬쩍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리조트 프로젝트는 수십억 규모인데 설계는 김초아 소장님 사무소에 맡기고 싶어서 왔어요. 우진 선배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회의가 시작됐는데 우진 선배는 계속 저만 쳐다봤어요. 박 기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진 선배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선물입니다. 여직원들에게는 명품 가방을, 남자 직원들에게는 넥타이를 나눠줬습니다. 박 기사, 이거 받으세요. 우진 선배가 박 기사에게도 넥타이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박 기사가 받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김 소장님은 따로 드릴게요. 우진 선배가 저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점심 같이 하시죠. 아, 오늘은 일정이. 계약 얘기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진 선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 기사를 쳐다봤는데 박 기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알겠습니다. 결국 승낙했습니다. 우진 선배와 함께 회의실을 나오는데 박 기사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박 기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진 선배의 차는 포르쉐였는데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세요. 감사합니다. 차에 올라탔는데 고급 가죽 시트였어요. 강남 쪽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초아야, 10년 만이네. 우진 선배가 와인을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동안 잘 지냈어? 네, 그럭저럭요. 결혼은 안 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네, 아직이요. 다행이네. 우진 선배가 웃었어요. 왜요? 나도 아직 안 했거든. 우진 선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학원 때부터 너 좋아했어. 우진 선배, 이번 계약 잘 끝내면 나랑 파리 건축 투어 같이 갈래? 그건 일주일 정도 휴가 내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우진 선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난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박 기사가 자리에 없었어요. 박 기사 어디 갔어요? 현장 나가셨어요. 김 대리님이 대답했습니다. 연락하면 받던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박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 기사, 어디에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박 기사는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6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는데 박 기사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앞에 서 있었어요. 박 기사였습니다. 소장님, 박 기사가 저를 쳐다봤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왜 여기? 소장님, 그 사람 누구예요?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 전무님 말이에요? 대학원 선배예요. 그냥 선배예요? 그 사람이 소장님 쳐다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실 때 소장님 표정 봤어요. 박 기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박 기사, 그건 소장님, 전 전무님처럼 가진 게 없어요. 박 기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돈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명품 선물도 못 사드리고요. 박 기사, 나는 그런 거. 근데 소장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요.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소장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이 그 사람이랑 차 타고 가는 거 봤을 때 박 기사가 주먹을 쥐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박 기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장님, 저 선택해 주세요. 그 사람 말고 저요. 박 기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 대답을 못하고 그냥 박 기사를 쳐다봤습니다. 박 기사가 한숨을 쉬고 돌아섰어요.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박 기사 뒷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핸드폰을 봤는데 우진 선배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초아야, 파리 투어 꼭 같이 가자. 문자를 보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어요. 응, 엄마. 초아야, 오늘 소개팅 어땠어? 무슨 소개팅? 내가 김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잡아놨잖아. 엄마, 나 바빠서 못 가. 맨날 바빠. 그러다 언제 결혼할래?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초아야, 나이 더 들면 애도 못 낳고 힘들어. 빨리 시집 가야지. 엄마 죽고 나서 갈 거야? 엄마, 나 지금 피곤해. 야, 김초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박 기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장님, 저 선택해 주세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저도 박 기사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9살 차이가요. 37과 28이요. 나 같은 늙은 여자가. 핸드폰을 봤는데 박 기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소장님, 오늘 제가 너무 심했죠? 죄송합니다. 편히 쉬세요. 문자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박 기사가 출근했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 네. 어제 설계하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차갑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에 우진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초아야,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오늘은 좀 계약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박 기사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박 기사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저녁 6시에 우진 선배가 사무실로 왔어요. 초아야, 가자. 네.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박 기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우진 선배의 차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계약서를 펼쳐놓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파리 투어는 생각해 보셨어요? 우진 선배가 물었어요. 그건 아직. 초아야, 솔직히 말할게. 우진 선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 너 좋아한다, 초아야. 대학원 때부터. 우진 선배, 이번 기회에 나랑 사귀어 보면 안 될까? 당황스러웠어요. 전 지금 연애 생각이 없어서요.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오래 못 기다려. 우진 선배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파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박 기사였습니다. 소장님, 박 기사가 저를 쳐다봤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왜 여기? 소장님, 저 남자 때문에 절 밀어낸 거죠? 뭐? 정전무 말이에요.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를 더 밀어내시는 것 같아요. 박 기사,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그럼 왜 매일 그 사람이랑 저녁 먹으세요? 계약 때문이에요. 업무상. 업무요? 박 기사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 사람이 소장님 쳐다보는 눈빛이 업무 같아 보이던가요? 박 기사 오늘도 손잡고 차 태워주던데요. 그것도 업무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VIP 고객이니까 예의상. 예의요? 박 기사가 웃었어요. 손잡고 차 태워주는 게 예의예요? 박 기사, 진정해요. 전 진정 못해요. 박 기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장님이 그 사람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박 기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랑 그 사람 중에 누구 선택하실 거예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박 기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박 기사, 그게 아니라 그래요, 소장님. 박 기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전무 같은 사람이 소장님한테 어울려요. 뭐, 돈도 많고 차도 좋고 나이도 비슷하고요. 박 기사가 돌아섰어요. 저 같은 가난한 애송이는 안 어울리죠.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요. 제가 소리쳤어요. 맞아요. 정 전무님 같은 사람이 나한테 어울려요. 박 기사가 멈춰섰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경제력도 있고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눈물이 났지만 계속 말했어요. 박 기사는 너무 어려요. 28이잖아요. 소장님, 나는 37이에요. 9살이나 많은 늙은 여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박 기사, 인생 망치면 안 돼요. 박 기사가 저를 쳐다봤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박 기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서려는 박 기사의 손목을 제가 잡았어요. 놓아주세요.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박 기사, 소장님. 난 그냥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박 기사가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37이야.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넌 28이고 내가 얼마나 무거운 여자인지 알아? 소장님, 집에서는 매일 시집가라고 난리고 엄마는 애 낳을 나이 지나간다고 그러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요. 박 기사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소장님, 그게 무슨 박 기사는 아직 청춘이잖아요. 제가 고개를 들어 박 기사를 쳐다봤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소장님, 나 같은 늙은 여자 말고요. 박 기사가 저를 꽉 안았어요. 소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소장님이 좋아요. 박 기사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소장님은 제게 짐이 아니에요. 박 기사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소장님은 제 전부예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박 기사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우지 마세요. 미안해요. 소장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박 기사가 웃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죄송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바보. 네, 저 바보예요. 박 기사가 저를 안았습니다. 소장님한테 빠진 바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박 기사가 물었습니다. 소장님, 진짜 정 전무 좋아하세요? 아니. 그럼 저요? 대답 대신 박 기사를 꽉 안았어요. 박 기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응, 좋아해요. 작게 말했어요. 많이요. 박 기사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린 오래 서 있었어요. 아파트 앞에서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는데 박 기사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장님, 박 기사, 왜 여기서? 같이 들어가려고요. 박 기사가 웃으면서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우리가 같이 온 걸 봤나 봅니다. 소장님, 오늘 정 전무님 오신대요. 김 대리가 말했어요. 네, 최종 계약건으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0시에 우진 선배가 왔는데 손에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초아야, 이거 받아. 우진 선배, 이건 계약 성사 기념이야. 우진 선배가 웃으면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박 기사가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서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초아야, 이제 파리 투어 가야지. 우진 선배가 말했어요. 그건 다음 주 어때? 내가 일정 다 잡아놨어. 우진 선배, 전 지금 바빠서. 초아야, 우진 선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너랑 만나고 싶어. 당황해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우진 선배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랑 만나자. 내가 잘해줄게. 우진 선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기사였어요. 소장님, 실례하겠습니다. 박 기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는데 저와 우진 선배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습니다. 박 기사 표정이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박 기사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뺐어요. 우진 선배, 죄송하지만 전 지금 다른 사람이요? 우진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혹시 아까 그 직원? 대답을 못했어요. 우진 선배가 웃었습니다. 초아야, 설마 그 어린 애송이? 우진 선배. 초아야, 너는 37이야. 그리고 하찮은 직원이랑 그 친구는 28 정도 돼 보이던데? 우진 선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경제력도 없을 텐데. 화가 났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초아야,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은 진행하겠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어려워요. 회의실을 나왔는데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박 기사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 기사 어디 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셨어요. 김 대리님이 대답했어요.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박 기사가 난간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소장님, 박 기사가 돌아봤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아까 그건 오해예요. 괜찮아요. 소장님한테 정 전무 같은 사람이 어울려요. 박 기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그 사람한테 비교도 안 되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사실이잖아요. 박 기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명품 선물도 못 해주고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소장님은 그런 대우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박 기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 소장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소장님, 전 그냥.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장님이 행복하면 돼요.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김 대리님이었어요. 소장님, 정 전무님이 찾으세요. 내려가니 우진 선배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아야, 내 차에 뭘 두고 갔네? 아, 네. 우진 선배를 따라 주차장으로 갔는데 차 문을 열어줬어요. 이거 제 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아야, 정말 안 되는 건가? 우진 선배가 물었어요. 네, 죄송해요. 알겠어. 우진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좋은 친구로 지내자. 네. 악수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박 기사였습니다. 저와 우진 선배가 악수하는 걸 본 모양이었어요. 박 기사가 돌아섰습니다. 박 기사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박 기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 기사, 잠깐만 놓아주세요.
오해예요. 아까 그건 놓으라고요. 박 기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박 기사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사표 내려고요. 뭐? 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박 기사가 가방에 물건을 넣었습니다. 박 기사, 진정해요. 전 진정했어요. 박 기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장님 행복하시길 바래요.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박 기사 앞을 막았어요. 비켜주세요, 박 기사. 나는 정 전무님 안 좋아해요. 그럼 뭐하러 주차장까지 같이 가셨어요? 수첩 찾으러 갔어요. 악수는요? 그냥 인사했어요. 소장님, 박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뭐요? 저한테 희망 주는 거요. 박 기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더 이상 못 견뎌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박명길, 제가 소리쳤어요. 나는 지금 너한테 희망 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정 전무님 안 좋아해요. 너 좋아해요. 직원들이 다 쳐다봤어요. 37이 28 좋아하면 안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이 차이 9살이면 안 돼요? 소장님, 나는 너 없으면 안 돼요. 박명길. 박 기사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장님, 1년 전부터 좋아했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매일 아침 커피 갖다 주는 거 알았어요. 야근할 때 김밥 사다 주는 것도 알았고요. 소장님, 근데 나는 겁이 나서 모른 척 했어요. 박 기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9살 차이가 무서웠고 상사와 직원 관계가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박 기사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래서 명함을 건넸어요. 다른 여자 만나라고요. 소장님, 근데 너 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박 기사가 저를 안았습니다. 소장님, 박 기사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혼자 오해하고요. 저는 박 기사를 꽉 안았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장님, 축하드려요. 김 대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박 기사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박 기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 이제 도망 못 가세요. 응, 사랑해요. 나도. 작게 대답했는데 박 기사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그날 우리는 사무실 한복판에서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명길 씨는 공개 연애를 시작했는데 직원들은 축하해줬고 김 대리님은 진작 눈치챘어요라며 웃었습니다. 명길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제 책상에 커피를 갖다 놨고 야근할 땐 늦게까지 같이 남아서 일했어요. 회의 중에 눈이 마주치면 명길 씨가 살짝 웃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장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너랑 먹으면 다 맛있어. 그럼 삼겹살 갈까요? 좋아요. 퇴근길에 손을 잡고 걸으면서 편의점에 들러 김밥을 사서 집에 가서 같이 먹었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명길 씨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동안 저는 명길 씨 무릎을 베고 누웠는데 명길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소장님, 왜요? 행복해요. 나도.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쌓여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회사 직원이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반가워하면서 나이를 물어봤어요. 28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28? 응. 초아야, 너 37인데. 알아. 근데 좋아. 엄마가 한숨을 쉬더니 그래, 좋으면 됐지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다음 주에 데려올게.
그래, 밥 차려놓을게. 전화를 끊고 명길 씨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만나러 가야 돼요. 네, 잘 보여야죠. 명길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이 되자 명길 씨는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나 다시 빗었습니다. 명길 씨, 괜찮아요. 소장님, 전 너무 떨려요. 우리 엄마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어려서 제가 명길 씨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잖아요. 꽃집에 들러서 큰 꽃다발을 샀고 과일 가게에서 비싼 과일 세트도 샀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문을 열어줬는데 명길 씨를 보자마자 어머, 점례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길 씨가 꽃다발을 건네면서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서 앉아요. 거실에 앉으니까 엄마가 차를 내왔고 명길 씨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어요. 명길 씨, 직업이 뭐예요? 건축 설계사입니다. 우리 초아랑 같이 일하는 거예요? 네, 3년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명길 씨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28입니다. 우리 초아는 37인데 나이 차이 신경 안 쓰여요? 전혀 신경 안 쓰입니다. 명길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소장님이 제일 좋습니다. 엄마가 슬쩍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명길 씨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초아 잘 부탁해요. 네, 평생 잘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는데 명길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봄에 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초아야, 너도 괜찮니? 네, 엄마. 그래, 잘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길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명길 씨가 잘했으니까. 다행이에요. 명길 씨가 제 손을 잡고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소장님, 왜요? 결혼해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전 진심이에요. 소장님 평생 곁에 있고 싶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결혼해요. 명길 씨가 저를 꽉 안았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명길 씨와 저는 명길 씨 회사 근처로 함께 이사했고 매일 같이 출퇴근하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길 씨가 커피를 타주었고 출근할 때 손을 잡고 걸었으며 점심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직원들은 이제 익숙해져서 소장님, 박 기사님이랑 또 점심 가세요? 라고 놀렸고 저희는 웃으며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저녁엔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명길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제 뒤를 따라다녔어요. 소장님, 이거 살까요? 응, 좋아. 집에 와서 같이 요리를 하고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하고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일어나려는데 메스꺼움이 밀려왔고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어요. 명길 씨가 놀라서 등을 쓰다듬어 줬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소장님, 병원 가요. 괜찮아요. 그냥 체한 것 같아요. 안 괜찮으신데요? 명길 씨가 강하게 고집을 부려서 결국 병원으로 갔어요. 진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명길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초음파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5주예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고 옆에서 명길 씨가 제 손을 더 꽉 쥐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요? 명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병원을 나오니까 명길 씨가 갑자기 저를 안아 올렸어요. 명길 씨, 내려줘요. 안 돼요. 임신하셨는데요. 명길 씨가 빙글빙글 돌면서 웃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명길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를 내려놓고 제 배에 손을 얹더니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우리 아기, 안녕? 작게 속삭이는 명길 씨를 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바보. 네, 저 행복한 바보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명길 씨가 제 옆에 딱 붙어 앉아서 계속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소장님, 왜요? 사랑해요. 나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우리는 말없이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7에 만난 28 남자였어요. 9살 차이가 무섭기도 했고 제 나이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연하남이라 좋았어요. 체력도 좋았고 열정도 넘쳤으며 무엇보다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줬거든요. 명길 씨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명길 씨, 나 선택해줘서. 작게 속삭였어요. 명길 씨가 웃으면서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소장님.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37살 김초아와 28살 박명길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 차이 9살 세상은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사랑했고 행복했어요. 연하남이라 더 좋았습니다. 체력도 좋았고 열정도 넘쳤으며 무엇보다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줬으니까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겠죠. 지금까지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